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세계지리 14강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글은 유럽의 산업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가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접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이용하여 철강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점차 자원 고갈,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산업 기반은 쇠퇴하였다. 산업혁명 시기에 중화공업이 발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에는 공업이 많이 쇠퇴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전통 중화공업이라고 말을 하고요. 특징은 현재는 쇠퇴했다. 여기에 있던 공장이나 공업단지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기 유리하고 그 다음 제품을 수출하기 유리한 해안가나 아니면 수은 교통에 편리한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게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가는 쇠퇴하는 중화공업 지역이에요. 자,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B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A, C, D는 모두 해안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뭐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도 있는데 어쨌든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B다. B. 그 다음 나 지역은 볼로냐를 중심으로 볼로냐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고요.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구 등 경공업 부분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여러 가지 종류를 조금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때 핵심은 장인들이 만드는 고급 제품이다. 명품이다. 중소기업이 집적된 산업지구들이 발달한 곳이다. 이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 간의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다. 자, 우리가 명품으로 유명한 나라가 뭐 여러 개겠지만 그 중에 이탈리아, 그다음 프랑스 등을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건 D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번 표의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 시기가 이제 2학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중순이거든요. 8월 18일인데 이제 수능까지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야 돼요.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메워야 되고 헷갈리는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뭐 외울 수는 없잖아요. 지도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학기 이상 세계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세계 지도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 중요한 경도나 위도, 이제 이거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게 위선과 경선인데 지도에서 몇몇 위선과 경선은 한번 그려봐야 돼요. 한번 쭉 눈으로라도 따라가 봐야 돼요. 자, 위선은 뭐 앞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선 같은 경우에는 본초 좌우선, 그래서 영국을 지나서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 이 본초 좌우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날짜 변경선은 대략 180도쯤 되는데 동경 180도, 서경 180도예요. 뭐 태평양 한가운데 뉴질랜드보다는 조금 동쪽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날짜 변경선을 지나가는 나라는 뭐 거의 없으니까 한 번만 가볍게 그려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경 90도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그 다음 반대로 서경 90도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백지도에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위선과 경선이 이게 중요하구나.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좀 감이 잡힐 거예요. 자, 먼저 가 도시를 보면은요. 수리적 위치, 위도가 북위 50도가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경 0도 공분 5초에 있네요. 그냥 거의 본초 좌우선에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이제 지리 고수들은 런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런던이고요. 런이라고만 적을게요. 도심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관련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뭐 금융 중심지,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기 때문에 영국은 금융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금융은 현재 영국의 정말 중요한 사업. 그 다음 템스강은 런던을 지나가는 유명한 강이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빅벤, 커다란 시계탑이죠. 건축물이 있고 첼시에는 신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다. 런던. 그 다음 나는 위도가 북위 40도 43분이네요. 아까 위에서 초라고 읽었는데 05분이네요. 조금 제가 선생님이 착각했네. 자, 그래서 43분이면 뭐 대략 북위 40도인데 40도보다는 뭐 41도에 가깝긴 하지만 40도 정도면 우리나라 서울보다는 조금 더 북쪽이고 서경 74도죠. 그러면 이제 정말 지리 공부를 정석대로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것만 보고도 뭐 허튼 이상한 뭐 조그만한 도시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뉴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뉴욕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기출문제나 그런 데서.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앞으로는 뉴욕이라는 거 알아봐야 돼요. 자, 마치 한국 지리를 공부할 때 동경 131도 52분이라는 숫자만 보면 독도구나. 북위 33도 06분 숫자만 보면 이건 마라도구나. 한국 지리랑 세계 지리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런던의 위도가 대략 북위 52도라는 거. 그 다음에 뉴욕이 40도가 조금 넘고 석영값이 요만큼이라는 거. 이제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격자형 도로망을 갖춘 아무것도 없던, 그러니까 뭐 예로부터 도시가 발달했던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도시하고 비교하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뉴욕 같은 도시는 굉장히 최근에 발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재나 뭐 지켜야 되는 거나 그런 게 없이 허벌판에 반듯반듯하게 이제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유럽의 도시하고 미국에 있는 도시는 도로망 그것부터 달라요. 그 다음 맨해튼, 뉴욕의 중심지죠. 그 다음에 국제연합본부, 월스트리트, 뭐 브로드웨이 전부 다 뉴욕을 상징하는 뉴욕에 있는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뉴욕이고요. 그 다음 다는 북위 48도 51분. 우리나라보다 꽤 북쪽이죠. 물론 런던보다는 살짝 남쪽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동경 2도.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에서 살짝 이제 동쪽인데, 그러면 런던보다는 약간 동쪽이죠. 그런데 런던보다는 살짝 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런던 근처긴 한데,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파리예요, 파리. 프랑스 파리. 자, 도심에는 상업 기능이 발달한 상젤리제가 오래전에 형성되었고, 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뭐 라테팡스는 뭐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 앞에 있는 내용만 보고도 파리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옳은 것 골라볼게요. 1번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럽에 위치하죠. 나에는 유럽연합본부가 있다. 나에는 국제연합, UN 본부가 있고요.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나라는 벨기에고요. 자, 뒤에 가면 나오는데 벨기에고요. 수도는 브뤼셀이에요. 브뤼셀에 유럽연합본부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다에는 파벨라라 불리는 불량주택지구가 있다. 이건 뭐 오답이거든요. 파벨라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빈민촌을 말해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뉴욕이 더 최근에 개발되었다. 파리나 런던은 굉장히 오래전에 과거에서부터 이제 도시가 발달되어 온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뉴욕은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수능 기본 문제 1번 가나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쇠퇴하는 공업지역, 그 다음 첨단 기술 산업지역 중 하나임. 자, 쇠퇴하는 공업지역의 특징은 뭐 섬나라인 영국을 제외하고요. 영국은 이제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까 내륙 지역이 특징이죠. 산업혁명 당시 유럽에 있는 지하자원,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서 산업혁명이 발달했으니까 내륙 지역이 특징이고요. 첨단 기술 산업은 입지 자유형이라 그래서 뭐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뭐 기후 환경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그냥 건설했어요.
우수한 인력을 모으기 쉬운 곳들. 그리고 특정 지역들 몇 가지를 외우면 되는데 런던 주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하는 지역,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를 봤더니 영국은 섬나라니까 예외로 하고요. 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특히 여기, 그 다음에 독일, 공업이 발달한 독일이죠. 내륙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가 쇠퇴하는 공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 나는 특정 지역을 외우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 런던 주변, 그 다음에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이탈리아랑 가까운 프랑스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연안, 기후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첨단 산업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보기 볼게요. 가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이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아니죠. 이건 신흥중화공업지역, 이게 새로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해안가나 아니면 수운교통이 유리한 곳, 편리한 곳을 따라서 발달했는데요.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지금 여기에 표시하는 라인강 하구 지역, 네덜란드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런던 주변,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그 다음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프랑스에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길다. 공업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지식 기반 산업의 집적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3번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2번 지도의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태평양 연안 캘리포니아 쪽이죠. 그래서 유명한 두 도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체크해 두셔야 되죠.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인근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IT 산업,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LA에는 할리우드가 있죠. 영화 산업이 핵심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5대5 연안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도시들이 있을 텐데 시카고 대표적인 도시죠. 자, 여기는 이제 러스트 벨트라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역에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운반하기 위한 편리한 수운 교통, 5대5가 당연히 이게 호수긴 하지만 이 5개의 면적을 합치면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2배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호수지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수운 교통이 편리해서 이 세 가지들이 조합이 돼서 과거에는 제철 산업이나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하는 자동차 공업 등이 발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기계들이 녹슬었다, 공장이 녹슬었다, 쇠퇴하고 있다.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죠. B는 러스트 벨트. 자, C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인데 여기는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서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 독립하고 그럴 때는 13개 주가 이렇게 동부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에는 경공업, 하지만 경공업은 이제 미국에는 거의 없으니까 첨단 산업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정답이 돼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같은 첨단 산업이면 이쪽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이 훨씬 더 발달해 있으니까. 자,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한 가지 큰 어떤 특징을 말하자면 자, 우리가 보스턴 인근 이쪽은 약간은 보수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에요. 회사가 잘 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잘렸다고 잘릴 수 있는 거고 또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회사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지식이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식의 융합,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보스턴 쪽은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회사와 회사 간의 어떤 지식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밸리 쪽은 대박나는 회사들도 있지만 망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사가 망해서 또는 이제 더 나은 회사를 찾아서 직장을 옮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옮겼어요. 그럼 배신자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지. 그 다음에 뭔가 도전해가지고 벤처 기업 만들어가지고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좌절 겪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훨씬 더 지식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첨단 산업, IT 산업은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스턴 인근의 C 지역은 그냥 미국에서 공업이 제일 먼저 발달했던 곳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A의 로스앤젤레스는 영화 산업이 발달해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B는 운하가 발달하여 수은 교통이 편리하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3번 C는 유럽과 가까운 위치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A는 B보다 최근 30년간 공업 생산액 증가율이 높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러스트 벨트 쇠퇴하고 있다. 선 벨트 북위 37도 이남 지역 햇살이 따뜻한 지역 선 벨트 지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4번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 5번 C는 A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짧다가 아니라 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프는 가나 주의 주요 제조업 생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A, B 주 중 하나임. 자, 미국의 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정말 유명한 거 한두 개 정도는 외워둘만 해요. A는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크고 인구도 제일 많은 한 4천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보다 크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넓고 인구도 우리나라랑 맞먹고 어쨌든 캘리포니아고요. 그 다음에 B가 텍사스예요. 텍사스. 자, 그래서 A 캘리포니아에는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LA 할리우드 그런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 멕시코만 쪽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해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텍사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표 도시는 휴스턴인데 어쨌든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에 나사 우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 두 가지가 텍사스의 특징이에요.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나를 비교해봤더니 컴퓨터 및 전자는 나가 월등히 많고 가가 상대적으로 적죠. 자, 그래서 A 캘리포니아가 나고요. 그 다음에 B 텍사스가 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석유 및 석탄 제품은 텍사스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은 상대적으로 적죠. 자, 그래서 가나를 이렇게 구분했으면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기 가에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에 위치하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잘못된 설명이 아니구나. 옳은 설명이죠. 지금 그래프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네요. 가가 텍사스고 나가 캘리포니아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캘리포니아는 텍사스보다 컴퓨터 및 전자공업의 생산액이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가는 B, 나는 A이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가나 도시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5대5의 운하가 개통되면서 내륙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항 항구 도시네요. 성장하였다. 월가, 자, 여기만 봐도 이제 뉴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위도가 북위 40도쯤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경도값은 74도였나? 앞에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국제연합 UN 본부가 유치하여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졌다. 그 다음 17세기 동인도 회사를 통한 독점 무역으로 성장하였고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보고는 어딘지 잘 모르겠죠. 현재는 유럽 항공교통의 중심지이자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외에는
본초 좌호선이 지나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위치한다. 런던이죠, 런던. 본초 좌호선이 지나가니까. 자, 뉴욕은 C고요. 그 다음에 B는 시카고고, A는 샌프란시스코. 맞나? 샌프란시스코? 아니네. 이게 위치를 보니까 점이 조금 애매하게 찍혀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는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샌프란시스코쯤 되나요? 아무튼 미국 태평양 쪽이니까 A는 뉴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런던하고 여기는 이제 파리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파리는 사실 조금 더 북쪽 느낌인데, 근데 지도가 좀 작으니까 뭐 그런 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D가 런던이죠. 자, 그리고 정답은 C, D가 되겠네요. 4번. 5번. 그림은 가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미국, 유럽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도심, 주거지역 중 하나임. 자, 미국하고 유럽의 도시의 뭐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요? 유럽에 있는 도시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 그에 비해서 미국에 있는 도시는 역사가 굉장히 짧아서 뭐 지켜야 되는 문화재 그런 개념이 거의 없죠. 자, 여러분들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게 1773년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을 한 게 177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8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생각해보면 뭐 도시 발달한 게 거의 없으니까 뭐 성곽이 있다거나 뭐 문화재가 많이 있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의 도시는 도심 지역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당연히 문화재에 대한 개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 함부로 허물고 개발하는 대신에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새로운 업무 지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뭐 고층 빌딩 짓고 이제 그런 식으로 따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도시는 뭐 지켜야 되는 게 뭐 없다 보니까 그냥 도심 지역에 높은 빌딩 그냥 막 세우고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프랑스 파리 또는 런던 같은 도시를 보면 돌로 된 되게 오래된 건물들, 뭐 멋있는 건물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떠오르는 데 비해서 뉴욕 떠올려 보면, 로스앤젤레스 떠올려 보면 그냥 이렇게 마철루라 그러는데 마찰, 하늘을 마찰, 긁을 정도로 높은 빌딩을 마철루라고 불러요.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게 유럽과 미국의 도시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가가 유럽이고요. 나가 미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도심하고 주거지역은 당연히 미국 도시를 봤더니 여기가 도심, A가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주거지역이 되겠네요. 이건 뭐 그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자,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가보다 도시의 직교형, 직각으로 교차한다. 도로가 막 구불구불 돼 있다. 이건 역사가 오래돼서 조금씩 불규칙하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발이 됐다는 뜻이고요. 도로가 이렇게 반듯반듯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건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먼저 반듯반듯하게 건설한 다음에 다른 공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을 보더라도 한강의 북쪽은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아요. 좁은 골목도 많고. 하지만 강남 쪽, 1970년대 이후에 대규모로 개발된 강남 쪽은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상대적으로 도로의 규모가 크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도시들은 도로가 반듯반듯한 편이다. 자,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접근성과 지대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 다음에 B는 A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정답은 1번. 6번. 지도는 유럽연합의 시기별 가입국 및 후보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럽연합은 서부 유럽에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그 뒤로 뭐 동부 유럽이나 아니면 더 동쪽으로 이런 국가들이 가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가가 초기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나는 후기, 나중에 가입한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후보국들은 뭐 가입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유럽연합은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 종전에 잘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나라들이 뭐 정치체제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뭐 부정부패가 심하다거나 또는 경제제도가 약간 불합리하다거나 또는 너무 가난하다거나 그러면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가입함으로써 유럽연합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나라는 가입하고 싶어 하나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들이 일부가 반대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입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에 있는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요. 종교도 유럽은 대부분 크리스트교인들에 비해서 튀르키예는 이슬람교죠. 그리고 튀르키예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 유럽연합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 굉장히 이렇게 국가 감정이 안 좋아요. 그게 어디냐면 그리스거든요. 이건 역사 이야기니까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큼이나 관계가 안 좋아서 터키는 아직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다. 후보국에 있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우리가 옳은 것 고르는 건데 1번 가는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잘 사는 나라들. 그 다음 2번 가의 국가 간에는 노동력,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3번 나의 모든 국가는 유로화를 자국의 공식 화폐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자, 여러분들 유럽연합이라 그래서 모두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을 묶어서 유로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다. 유럽연합이면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아닌데도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유럽연합이라 그래서 모두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다. 자,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 있었어요. 스웨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지금은 탈퇴했지만 유럽연합이던 시절에도 여전히 자기 나라 화폐인 파운드화를 썼었죠.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스웨덴이었는데 영국은 탈퇴했으니까 스웨덴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나의 모든 국가는 2021년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해당한다. 영국이 탈퇴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나는 가보다 유럽연합 가입 시기가 늦다. 옳은 설명이죠. 옳은 설명이죠.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4번을 봤더니 3번하고 4번 다 마찬가지인데 나네요. 나 가가 아니라. 자, 나의 모든 국가는 유로화를 자국의 공식 화폐로 채택한다. 아까 영국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틀린 설명이니까. 그 다음 4번은 나의 모든 국가는 2021년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해당한다. 이것도 영국이 아니니까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7번 지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나라는 벨기에. 자, 벨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도인 브뤼셀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어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유럽연합의 수도가 벨기에 브뤼셀이에요. 나라는 좀 작은 편인데 거기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다는 거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런데 이런 벨기에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역 갈등이 심해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벨기에는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있는데 네덜란드가 지금은 나라 크기가 좀 많이 작다 보니까 강대국의 느낌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조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조총이 네덜란드로부터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아시아 대륙 끝에 있는 일본하고도 활발하게 무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해양의 힘이 굉장히 셌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벨기에는 네덜란드랑 가까운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랑 가까운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언어가 달라요. 근데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뭐 문화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경제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주 옛날에는 나 지역이 더 잘 살고 가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난했는데, 그런데 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정책이나 어떤 산업 영향 때문에 가가 상대적으로 잘 살게 되고 나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가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 분리 독립을 하려고 뭐 국민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벨기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언어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경제적 격차 때문에 지역 갈등이 있다,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가 지역,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이 더 잘 산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면 끝. 퍼펙트.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얘가 우리 개념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하나의 나라로 보이지만 과거에 이탈리아는 약 300개쯤 되는 조그마한 나라들로 다 쪼개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서 하나로 모여진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탈리아 내부로 들어가면 과거에 뭐 300개쯤 되던 그 도시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꽤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투리 차이보다 이탈리아 지역에 따른 사투리 차이가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나 문화도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의 국가로 모여있긴 하는데, 남부 지역은 주로 이제 농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관광 산업도 발달해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잘 사는 지역이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북부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서, 근데 그 혜택은 다른 남부 지역 사람들이 보고 있다, 뭔가 억울하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역 갈등이 있는 거죠. 체크 좀 해두시면 돼요. 자, 보기. 가는 나보다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다. 지도 위치를 보면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가보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달해 있다. 설명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 읽고 곧바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나머지 거 보기 보시면 돼요. 다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다가 나보다 잘 산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 다는 모두 해당 국가로부터 분리주의 운동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잘 사는 지역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는데 혜택은 적으니까. 자, 그래서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8번. 그래프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임. 수출액 변화를 봤더니요, 다른 두 국가보다 월등히 많은 가가 미국이고요. 얘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현재는 거의 같은데 증가율을 봤더니 나가 더 빠르게 증가하죠. 그러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가운데 경제 성장,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멕시코. 자, 그래서 나가 멕시코고요. 다가 캐나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뭐 가나다가 써있네요. 뭐 굳이 볼 건 없고요. 그러면 가가 미국이고 나가 멕시코고요. 다가 캐나다. 멕시코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더 높네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구조만 보고는 구분할 수가 없고, 그쵸? 이걸 뭐 억지로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자, 아무튼 가나 다를 이렇게 구분하고 선택지 볼게요. 1번 다는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잘못된 설명. 미국이 국가 GDP가 제일 커요. 중국보다도 더 많아요.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거 옳은 설명이네요. 미국이 멕시코보다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하였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멕시코는 캐나다보다 국가 내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다. 멕시코는 에스파냐어, 캐나다는 영어, 그 다음에 퀘벡주에서는 주로 프랑스어. 그래서 영어 사용자 비율은 캐나다가 더 높죠. 그 다음에 4번 나는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수출액보다 캐나다로의 수출액이 많다.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5번 캐나다는 가와의 국경지대에 마킬라도라가 형성되어 있다. 자, 미국과의 국경지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맞고요. 근데 캐나다가 아니라 멕시코죠.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 물론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
멕시코 입장에서 미국과 국경지대에 마켈라도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미국과 무역을 위한 어떤 공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지도의 가하다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하다는 각각 쇠퇴하는 공업지역, 첨단기술산업지역, 해운, 하운 교통 발달지역, 전통공업지역, 신흥중화공업지역 뭐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뭐 지도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공부를 성실하게 한 친구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뭐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런던 주변,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래서 다가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내륙 지역, 뭐 독일의 내륙 지역, 나아가 쇠퇴하는 공업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 지역에 이렇게 발달해 있는 공업은 해운이나 또는 하운, 하천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걸 하운이라고 불러요. 운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흥중화공업지역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보기 볼게요. 가로 공업 중심지가 이동한 원인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시설 노후화를 들 수 있다. 너무 오래돼서, 그 다음에 매장되어 있던 자원이 거의 고갈돼서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해안가 지역으로 중화공업이 많이 이동했죠. 그 다음 니은, 다에는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첨단 산업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다는 나보다 원료 지향형 공업의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원료 지향형 공업은 우리가 공업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지향 공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뜻은 뭐냐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장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료 지향 공업은 원료가 어쨌든 제일 비용이 많이 들고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멘트 공업이죠. 자, 시멘트는 땅속에서 석회석을 비롯한 다른 불순물, 다른 암석들도 같이 캐낸 다음에 석회석만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거라서 원료가 나오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제일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향이라 그럴 때는 어쨌든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 정도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는 첨단 산업이니까 첨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 그쵸? 그 다음 고급 인력, 노동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고급 인력, 기술 같은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해운, 하운 교통이 발달한, 여기서 나니까 쇠퇴하는 공업지역인데 이건 중화공업지역. 과거에 이곳에 있던 석탄이나 철광석을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원료가 더 중요한 건 다가 아니라 나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리을, 공업지역의 형성 시기가 가장 이른 곳은 다가 아니라 나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지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런던 주변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고요. 자, 스코틀랜드 이 지역도 첨단 산업이긴 한데 여기만 따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런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국의 내륙 지역을 포함해서 어차피 영국은 섬나라니까 해안가까지 이렇게 걸쳐 있긴 한데 여기는 쇠퇴하는 공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는 뉴 잉글랜드 지역, 공업이 가장 먼저 발달했으나 지금은 경공업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라는 멕시코만 연한 대표도시 휴스턴, 석유화학 공업과 우주항공산업, 나사 우주센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1번, 다에는 세계 최대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 쪽에. 그 다음 2번, 다는 나보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생산액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이 아니겠네요. 자, 여기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나는 라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길다.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라는 다보다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다. 옳은 설명. 5번, 가, 다에는 모두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가에는 런던, 다에는 뉴욕이 있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네요. 3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주 중 하나임. 자, 지도를 봤더니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거 뭐 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 이름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5대5 연안, 러스트 벨트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가나 다를 먼저 보면은요. 가는 가장 생산력 비율이 높은 게 컴퓨터 및 전자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 되겠구나.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래서 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화학 제품이 1등이죠. 그 다음에 석유 및 석탄 제품도 있죠. 그래서 텍사스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자동차 및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디트로이트거든요. 디트로이트는 과거에 사실 뭐 지금도 자동차 공장 공업으로 유명하긴 한데 옛날보다는 많이 좀 죽었죠. 그래서 여기는 제철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었으나 지금은 점점 쇠퇴하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가 다가 될 거예요. 뭐 이거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수출 상대국별 상품 수출액 비율을 보면 자 이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지역은 캐나다랑 가깝고 멕시코랑은 멀죠. 그래서 무역 수출 상대국별 비율을 보면 다는 캐나다 쪽이 멕시코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는 그 반대가 되겠죠. 멕시코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곳은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물론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는 그냥 그 자체로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당연히 캐나다하고 멕시코 뭐 두 나라를 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뭐 무역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A, B, C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찾아보면은요. 자, 우리가 C를 보면 멕시코의 비율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멕시코랑 일단 가깝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캐나다는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아마도 C가 나에 해당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A는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41.7%. 자, 이제 미국은 당연히 전 세계랑 무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주는 캐나다랑 40%가 넘는단 말이에요. 캐나다랑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멕시코는 뭐 미국이랑 그렇게 이웃해 있으니까 어쨌든 가까이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무역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캐나다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다가 되겠죠. 캐나다 국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캐나다와 그 다음에 멕시코의 비중이 다른 두 주에 비해서 훨씬 적죠. A는 이만큼이나 되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합치면 그 다음에 C도 캐나다랑 멕시코를 합치면 요만큼이나 되는데 여기 B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다른 나라와의 수출액 비율이 훨씬 더 높은 B가 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1번 가는 다보다 제조업 발달의 역사가 길다. 잘못했죠. 다는 러스트 벨트, 가는 선 벨트에 있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다보다 대멕시코 수출액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나는 텍사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A는 B보다 컴퓨터 및 전자 제조업의 생산액이 많다. B가 실리콘밸리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B는 C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C가 텍사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A와 B는 선벨트, C는 러스트벨트. 아니죠. 자, 러스트벨트는 A고요. A고 그 다음에 선벨트는 B와 C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4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가는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요. 동북부 지역으로 뭐 보스턴, 뭐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뭐 기타 등등 해서 워싱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도시권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대도시권들이 서로 연결이 된 거대한 도시 지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 지역이에요. 미국의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일대가 또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메갈로폴리스. 한번 찾아볼게요. 거대 도시의 도시와 지역이 서로 연속된 메갈로폴리스가 발달해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대도시 인구 및 주거지의 교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뭐 대도시권과 대도시권이 이게 서로 연결된 굉장히 넓은 도시 지역이지만 각 지역별로는 계속해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량 주거 지역인 슬럼에 거주하고 있다. 뭐 슬럼이 있긴 하죠. 근데 절반 이상? 이건 말도 안 되죠. 세계도시 체계에서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도시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이건 가에는 맞는 설명이죠. 뉴욕이 있으니까. 근데 나에는 최상위 세계도시가 없죠. 그래서 정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와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간 인구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밤에 비해서 낮에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는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도심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처럼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도심에 상대되는 개념, 주거 기능이 주로 있는 주변 지역에 해당해요. 그 다음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를 보면은요. 자, 통근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이런 지역은 지역 내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A는 주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유출 인구에 비해서 통근 시간에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기는 도심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가 도심 지역이고요. 나가 주변 지역이니까 가가 A고요. 나가 B가 되겠네요. 자, 미국 뉴욕의 지역 구분을 보면은요. 맨해튼 여기가 도심이고요. 그럼 다른 지역은 당연히 주변 지역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가는 통근 유입 인구보다 통근 유출 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유입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 나에는 금융산업이 발달한 월가가 있다. 맨해튼에 있고요. 도심에 있고요. 그 다음 3번 A는 B보다 지대와 접근성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 4번 B는 A보다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가 많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가와 A가 아니라 B는 맨해튼. 그 다음에 나와 A가 브루클린이죠. 정답은 4번.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상업 업무 기능, 주거 기능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도심, 주변 지역 중 하나임. 자, 런던을 말하고 있네요. 자, 이 그래프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도시의 중심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 업무 기능이 입지한다.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도시의 가장자리 주변 지역으로 오게 되면요. 상업 기능은 아예 입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업 기능은 여기까지만 입지할 수 있고 주거 기능이 이렇게 입지하게 된다.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세계지리에서 자세히 물어보긴 좀 그래요. 근데 한 단원에서 일정 수 이상의 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루고 있는 거지. 이걸 너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자, 영국 런던의 구별 인구 변화를 보면은요. A는 2011년보다 2019년에 인구가 줄었네요. 도시의 가운데 부분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A는 도심 지역이고요. 이런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에 비해서 B는 런던의 가장자리 주변 지역이고요. 두 시기를 봤더니 인구가 증가했죠. A는 도심, B는 주변 지역. 선택지 볼게요. 1번, 나는 가보다 도심에서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 그래프에서 보듯이 가가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A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A는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더 크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젠트리피케이션은 B와 같은 지역이 재개발되어 중산층의 생활 공간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재활성화예요. 도심이나 바로 주변 지역이 역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되게 낙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살만해지면서 살기 좋아지면서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젠트리 계층, 우리가 젠틀맨에서 나온 말이 젠트리의 젠트리,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들이 도심 지역이 재활성화가 되면 거기로 들어오면서 원래 거기에 살던 저소득층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이런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가까운 곳,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4번은 A는 B보다 가의 발달 수준이 높다. 도심 지역이 상업 업무 기능의 발달에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B는 A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7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 A, C는 각각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임. 국가별 수출액 비율 변화를 보면은요, 세 국가 가운데 가가 월등히 비율이 높죠.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두 나라는 비율이 비슷한데 과거에는 나가 훨씬 더 비율이 높았죠. 수출액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 거죠. 자, 그래서 나가 캐나다고요. 다가 멕시코예요.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역내 수출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봤더니 C가 한 $10,0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국가 가운데 가장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발달이 덜 되어 있는 C가 멕시코. 자, 멕시코는 아까 다였었죠. 그 다음에 A하고 B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0,000 이상으로서 둘 다 잘 살아요. 자,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나면 외우면 되죠. 미국과 캐나다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가 더 높을까? 외워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외우지 못했다, 잘 몰랐다,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는 둘 다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역내 수출액 비율, 전체를 100이라 그랬을 때 0 내니까 여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회원국 세 나라의 어떤 이제 수출액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자, 캐나다는 바로 옆에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도 물론 무역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랑 무역을 당연히 해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다른 전 세계 국가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무역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래서 역내 수출액 비율을 보면은요, A가 낮죠. A가 미국이고요. B가 캐나다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구분하셔도 돼요. 자, 1번 볼게요. 나는 다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다. 캐나다하고 멕시코 비교하는 건데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다는 멕시코는 캐나다로의 수출액보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멕시코는 미국하고 접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캐나다는 미국 너머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멕시코는 캐나다보다는 미국하고 무역을 훨씬 더 많이 하죠. 3번 A는 B보다 총 수출액이 적다. A가 미국이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B는 C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캐나다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참고로 캐나다는 총 인구가 남한보다 적어요. 4천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면적은 남한의 거의 100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다. 인구 밀도가 낮은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그 다음 5번 가는 A 맞고요. 나는 B, 다가 C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8번 지도의 가나 지역과 A, B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벨기에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북쪽 지역은 네덜란드랑 가까워서 네덜란드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프랑스어랑 가까우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수도인 브뤼셀이에요. 자, 브뤼셀도 지역에 따라서 네덜란드어를 많이 쓰는 지역과 프랑스어를 많이 쓰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가는 네덜란드어, 나가 프랑스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2006년인데 A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0% 이상이다. A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60% 이상. 그 다음에 B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0% 이상이다. 그 다음에 A 또는 B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60%가 넘지 않는다. 뭐 주도적인 언어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B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기에서 60% 이상이에요. 캐나다의 동쪽 지역, 여기가 퀘벡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믿는 언어가 프랑스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당연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A가 영어고요. 그 다음에 B가 프랑스어가 되겠네요. 캐나다 동쪽 지역의 퀘벡, 여기서 두드러지게 뭔가 비율이 높다. 프랑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B의 사용자 수 비율이 높다. 가는 나보다 B가 프랑스어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적다. 뭐 지도만 보고는 뭐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현재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이 더 잘 산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캐나다 퀘벡주는 B를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리을 북부 아메리카는 A의 사용자 수보다 B의 사용자 수가 많다. 북부 아메리카니까 캐나다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북부 아메리카니까 뭐 멕시코도 말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거기는 주로 영어를 쓰고 멕시코 쪽은 에스파냐어고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자, 3번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9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지도는 가나 국가의 국경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대가 되겠네요. 나가 미국이고요. 가가 멕시코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경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A는 멕시코가 인건비가 싸니까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할 때 당연히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뭔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B는 이제 뭔가 만들어진 결과물, 완제품이고요. B는 완제품. 그 다음에 A는 원료 같은 것들, 재료 같은 것들. 그걸 가지고 이제 부품 같은 걸 만들어서 조립해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왜냐하면 미국과 멕시코는 서로 이제 경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관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이렇게 이동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인건비가 중요한 어떤 공업에 있어서는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이 뭔가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B는 완제품이고 A는 원료나 재료 같은 것들.
그래서 갑을 병정 한번 볼게요. 가는 멕시코는 최근 10년간 나와의 인구 이동에서 인구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가는 멕시코는 미국보다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가와 국가 간에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맞죠? 옛날에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이제 그게 이름만 바뀐 거예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A는 완제품, B는 원료 및 자재에 해당합니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을병이 정답 3번. 10번. 다음은 사이버 지리학습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답글, 기억, 미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유럽의 분쟁 지역, 갈등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자, 가는 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예요. 자, 이제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영국은 4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믿고 있는데 가는 영국하고 똑같이 개신교를 믿고 있어요. 크리스트교 안에서 이제 분파가 다른 건데, 종파가 다른 건데, 어쨌든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두 아일랜드가 2개로 쪼개졌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이죠. 앞에서 설명했죠.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이 잘 산다. 그래서 독립하려고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도 자주 물어봐요. 다는 카탈루냐 지방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는 바르셀로나. 그래서 우리가 유럽 축구, 그러니까 스페인, 에스파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레알 마드리드랑 그 다음에 FC 바르셀로나랑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걸 클라시코라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파냐 전체에서 여기 카탈루냐 지방에 잘 살아요. 그리고 민족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이 카탈루냐 지방이 독립하려 그러거든요. 따로 떨어져 나오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말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전쟁 대신, 실제로 싸우는 거 대신 축구로 대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엘 클라시코라 그러죠.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 이렇게 축구 경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탈루냐 지방,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바스크 지방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에스파냐에 이렇게 두 지역이 표시가 돼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갈등이 있는 지역 보기 한번 볼게요. 답글 한번 볼게요. 옳은 내용 고르는 거죠. 가는 현재 아일랜드의 실효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 영국이죠, 영국. 실효 지배도 아니고 그냥 영국의 땅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주민의 소득 수준이 해당 국가의 남부 지역보다 낮습니다가 아니라 높아서 분리독립을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다는 크리스트교 신자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많습니다. 자,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죠. 그 다음 가의 주민은 영어, 그 다음에 다의 주민은 바스크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다는 카탈루냐 지방이라서 바스크 지방이 아니잖아요. 가는 영어 쓰는 거 맞고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지막, 가다 모두 해당 국가로부터 분리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자, 여기는 문제 수가 좀 많아서 해설이 좀 길어졌네요. 자, 아무튼 문제 이렇게 해결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자, 15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